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각자의 정류장 중에서 네 번째 정류장 도봉산역으로 가볼게요. 등산 김현석. 공기 좋다. 아서라 아서 매연이 더 들어가겠구먼. 나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호들갑 떠는 딸을 보며 혀를 찼다. 초를 쳐서 미안하긴 하지만 맑은 공기가 느껴질 만큼 산에 다다르려면 여기서 1km는 더 걸어가야 했다. 하지만 딸애는 아비가 그리 말하거나 말거나 코를 벌름거리며 스트레칭하기 바빴다. 나는 그 모습에 고개를 저으며 횡단보도 앞으로 걸어갔다. 날씨는 좋네. 나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저 멀리 도드라진 도봉산의 굴곡을 훑었다. 간만에 와서 그럴까? 유난히 기분이 좋았다. 아니, 인정하기는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 어쩌면 간만에 등산을 딸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기쁜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분위기를 안 맞춰준다며 구시렁거리는 딸애를 쳐다보았다. 어젯밤 평소 등산이라면 질색하던 딸에게서 갑자기 같이 등산을 가자고 전화가 왔었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까 두렵다고 심드렁하게 농을 거는 내게 딸은 요즘 살이 쪄서 옷이 안 맞아 큰일이라느니 등산이 살 빼는 데는 즉효라느니 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사실은 삐끗한 허리가 나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등산을 간다는 내가 걱정되어 따라 나섰으면서 감정 표현이 서툰 아비를 둔 탓인지 딸애는 평소에는 살갑게 굴면서도 낯간지러운 표현을 할 때면 곧잘 너스레로 속내를 숨기곤 했다. 하지만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가 나는 능히 딸의 마음 씀씀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야, 잘 됐네.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딸은 신바람 가득한 비명을 질렀다. 정류장에서 내려 등산로 초입으로 향하는 길, 소위 두부골목으로 알려진 길거리에는 수많은 가게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골목의 이름답게 곳곳에 자리한 두부 요리집은 물론 각종 브랜드의 등산복을 흐드러지게 진열해 놓은 등산용품점, 건강식품, 선글라스, mp3 등 온갖 물건을 파는 좌판들, 그리고 거리의 가로수보다 더 빽빽이 늘어선 포장마차까지. 딸애는 일상의 풍경과는 동떨어진 거리의 흥취에 빠져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구경하기 바빴다. 오, 저기 괜찮네. 아빠, 우리 이따 저기서 밥 먹자. 어디? 그렇게 정신없이 구경하던 딸은 뭔가 발견했는지 벼랑간 톤이 3단계나 높아져서는 어딘가를 가리켰다. 딸의 손끝이 향한 곳에는 기껏 산자락까지 와놓고는 산에는 오르지 않고 소주병을 늘어놓은 팔자 좋은 노인네들이 있었다. 그리고 딸애를 흥분케 한 것은 다름 아닌 노인들이 안주로 먹고 있던 도토리묵 무침이었다. 너는 등산하러 온 거냐? 먹으러 온 거냐? 저기 막걸리 한 잔이면 딱인데 라고 중얼거리며 입맛을 다시는 딸을 보며 나는 다이어트를 한다던 딸의 말이 핑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도토리묵에 갖은 채소와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넣어 윤기나게 버무려 놓고 그 위에 참깨를 맛깔나게 뿌린 도토리묵 무침은 물론 맛나 보이긴 했지만 아침밥을 먹은 지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침을 닦는 딸의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먹을 거 정하는 정도면 양반이지 아빠. 하지만 딸은 그러거나 말거나 익살스럽게 웃으며 내 옆구리를 쿡쿡 쑤셔댔다.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임에도 딸애는 내 앞에선 언제나 이렇게 똑 단발을 하고 다니던 학생 때처럼 굴곤 했다. 가끔 어쩌자고 일어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라서 그런지
나는 그 모습에 광대가 실룩거렸다. 으이구, 화상아. 저기 말고 이따 내려와서는 저기에 가자.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하는 곳인데 저 집 사장님 두부보쌈이 죽여준다. 30년? 그렇게나 오래된 데가 있어요? 딸은 30년이란 말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다른 산도 많이 다녔지만 특히 집에서 멀지 않은 도봉산은 바위가 닳도록 오갔던 터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단골 맛집들이 수두룩했다. 아 참, 아빤 여기 옛날부터 다녔지. 얼마나 됐더라? 한 10년? 어디 보자. 21년, 22년? 아유, 벌써 그만큼이나 됐구나. 한창 등산을 하기 시작할 무렵 고등학생이던 딸애가 이제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되었으니 좋기 그만큼은 되었으리라. 나는 새삼 느껴지는 세월에 혀를 내둘렀다. 근데 왜 갑자기 산에 다니기 시작한 거야? 아빠 젊었을 때는 운동하는 거 엄청 싫어했잖아. 지금은 꾸준히 산에도 오르고 건강을 챙긴 덕분에 환갑이 넘은 나이임에도 꽤 정정하지만 오래전, 그러니까 한창 회사에 다닐 무렵의 나는 지금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후덕했었다. 나는 딸의 물음에 조금씩 그 시절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모른다. 아, 왜요? 하지만 딸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렸다. 딸은 내 태도가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지 곁에 달라붙어 쉴 새 없이 추궁했지만 나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그러니까 내가 등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그날의 이야기는 결코 딸에게 말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이 많으면 반도 못 가서 지친다. 참나. 딸은 갖은 아양을 떨어대도 무뚝뚝하게 걸어가는 아비가 섭섭한 듯 걸음을 멈추더니 등 뒤로 볼멘 소리를 툭 쏘아붙였다. 아빠나 조심해요. 나 아직 청춘이거든. 내 청춘은 어디로 갔나. 봄이 무르익는다는 춘3월의 어느 날 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따스한 날과는 어울리지 않는 우울을 곱씹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청춘과 맞바꾼 대단한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내 두 손에는 먼지 한 톨 남아있지 않았다.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긴 부끄럽지만 나는 한때 제법 잘나가는 상사맨이었다. 끈기와 노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평사원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몇 년 뒤에는 임원 후보로까지 거론될 거라고 동료들이 추켜세우던 내가 가진 무기들만 잘 휘두르면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 자신하던 위풍당당한 상사맨이자 사내 대장부였다. 세상에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말이다. IMF. 그러니까 몇 달 전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터지고 온 나라에 경제 붕괴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쳐왔을 때 내가 가진 무기들은 튜브만큼의 쓸모도 없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국내 거래처들이 우수수 무너지고 해외 바이어들도 하나같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내가 한 노력들은 하등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는 하나 둘 사람들을 내치기 시작했고 나 역시도 IMF 직전 진행 중이던 수십억짜리 사업 실패의 책임을 떠안은 채 젊음을 고스란히 바친 직장을 떠나야 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나는 회사를 떠난 내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다. 첫 출근 날.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어디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라며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주셨을 때부터 회사는 지난 14년간 나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였다.
나를 소개할 때는 언제나 명함 한 장이면 충분했고 박태구라는 내 이름 석자보다 박 부장이라는 직함이 더 익숙했다. 그런 나였는데 회사가 없는 나는 이제 초라한 배불뚝이 아저씨일 뿐이었다. 휴, 나는 한숨을 내쉬며 셔츠 단추가 애처로울 정도로 튀어나온 배를 문질렀다. 처음부터 이렇게 꼴사나웠던 것은 아니었다. 막 해고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 정도 되는 위인이면 손쉽게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면접을 보러 다니기도 했었다. 하지만 있던 사람도 내보내는 마당에 배 나온 아저씨를 써주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수십 개의 회사를 돌아도 번번이 헛물만 들이켰다. 그래서 요즘은 일자리 구하는 것은 포기하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와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버스나 전철을 잡히는 대로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죽이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삶의 반복. 어디로 가야겠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의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일할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였는데 요즘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일이었다. 오늘이라고 뭐가 달라질까? 나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버스를 보고 느직느직 몸을 일으켰다. 13번 버스. 생소한 번호였다. 낯선 버스를 타고 안 가본 곳에 가는 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훨씬 요긴할 테니 내게는 잘된 일이었다. 나는 버스에 올라 뒷좌석 창가 자리에 몸을 구겨 넣으며 끝없이 나를 좀먹어가는 암울한 생각에 다시 시선을 돌렸다. 가족들. 머릿속에서 자존심을 갉아먹던 우울이란 벌레가 이제 가족을 건드렸다. 집에는 아직 내 상황을 알리지 못했다. 어떤 가장이 쉽사리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더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안 된다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아내에게는 일단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몇 달간 월급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해뒀다. 곧 모아둔 돈도 바닥을 보일 테고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기에 슬슬 말을 할 때이긴 했으나 나는 도무지 어떻게 운을 떼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그런 시답잖은 생각을 하며 버스에 몸을 실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멈추다 서기를 반복하던 버스가 벼란간 분주해졌다. 승객 대다수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변을 보아서는 딱히 특별한 게 없는 곳이었는데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벙한 표정을 지으며 병든 닭처럼 고개를 휙휙 돌려댔지만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버스는 정류장에 도착했고 버스에 탄 승객들은 우르르 버스에서 내렸다. 어떡할까? 나는 하차하는 승객들을 보며 고민했다. 처음에는 종점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내리자 호기심이 일었다. 하지만 길게 고민할 새도 없이 문은 당장이라도 닫힐 듯 덜컹거렸기에 나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버스에서 뛰어내렸다. 어차피 갈 곳도 없는 몸이었다. 어딘들 어떻겠는가. 나는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기로 했다. 저기구나. 그렇게 버스에서 내린 뒤 나는 곧 왜 사람들이 이곳에 내렸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곳에는 기암괴석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산, 도봉산이었다. 나는 그제야 거리 곳곳에 등산하기 편한 복장을 갖춘 사람들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다. 도봉산. 이름도 알고 있었고 오가며 보기도 했지만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은 없었다. 도봉산으로 향하는 초입은 제법 북적였는데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문을 닫은 가게들도 종종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찾아드는 사람이 많아 나름의 생기는 지니고 있었다.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 거리에 풍기는 음식 냄새, 그리고 햇빛을 받아 찬란히 반짝이는 실록과
옅게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 꼭 축제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다. 그렇다면 신이 나야 할 텐데 아쉽게도 전혀 흥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곳이라 어디에도 갈 곳 없는 내가 더욱더 도드라졌다. 나는 끊임없이 나를 옥죄는 우울의 늪에서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시선을 풍경으로 던졌다. 확실히 절경이었다. 도봉산은 인근의 북한산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답게 특유의 고고하고 웅장한 위용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발을 잘못 디디면 곧장 세상을 하직할 것처럼 위험해 보이기도 했다. 삐끗하면 곧장 죽음을 면치 못할 듯 했다. 죽음. 나는 마음속에서 이물질처럼 단단히 씹히는 낱말을 꺼내들었다. 죽음. 나는 살면서 그 단어를 수도 없이 써먹었지만 지금처럼 그 의미가 의미 그대로 그리고 유혹적으로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다. 나는 고개 숙여 목에 맨 넥타이를 매만졌다. 아버지가 바라던 정상을 향해 내디디던 삶의 산행이 예상치 못한 역경에 이리도 형편없는 꼴이 될 만큼 그 보상 차원이라기에는 하잘것없지만 마지막으로 저 정상에 올라 홀가분하게 최후를 맞이하면 어떨까. 모든 걸 잃고 비루한 개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삶일랑 하루라도 더 적은 게 좋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쳤다. 힘들었다. 하루하루 무게를 더해 금방이라도 나를 깔아뭉갤 듯한 삶을 집어던지고 끝없이 이어진 터널처럼 캄캄하고 기약 없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 산에 올라가 죽자. 나는 그렇게 결심하고 일어났다. 하지만 죽는다는 마음을 먹어서일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와 제대로 설 수가 없었다. 나는 구부정하게 서서 한참이나 깊이 심호흡을 한 뒤에야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마음이 그래서일까 저 멀리 보이는 산의 풍경이 이제는 커다란 아귀를 벌리고 있는 괴물의 송곳니처럼 보였다. 아이고 나 죽어. 바리바리 싸들고 올 때부터 알아봤다. 누가 보면 에베레스트 오르는 줄 알겠네. 잘 정비된 초입길을 걸을 때만 하더라도 팔팔하던 딸은 본격적으로 산길에 접어들자 연신 거친 숨을 내뱉으며 80 먹은 노인네처럼 허리를 굽힌 채 산을 올랐다. 뒷모습만 보아서는 60이 넘은 내가 어르신 하며 인사를 해야 할 판이었다. 와이 계곡이나 껄떡고개처럼 가파른 산길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계곡을 따라 난 완만한 산길이었기에 정말이지 기가 찼다.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딸애는 숨쉬기도 바쁘면서 기어코 말대답을 했다. 보다 못한 내가 딸의 짐을 나눠 들려 했지만 딸애가 한사코 거절하는 통에 나는 대신 조금 느린 보폭으로 산을 올랐다. 소은아,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까. 더 가다가는 딸이 정상에 다다르기 전에 하늘에 다다를 것 같아 나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평평한 바위를 하나 골라 앉았다. 아이고 죽겠네. 딸은 기다렸다는 듯 후다닥 옆에 앉아 등산 스틱을 팽개치고 다리를 주물렀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어. 여기 말고 더 편한 길은 없어요? 아비의 핀잔에 조심스레 목을 축인 딸이 얼굴 가득 흥건한 땀을 닦으며 투덜거렸다. 나는 그 말에 뭐라 말하는 대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지나 산을 오르는 이제 겨우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가리켰다. 젊은 놈이 그렇게 체력이 없어서야. 젊을 때는 수영도 하고 그러더만. 여기 처음 와서 그러지. 딸은
제 아들인 상우보다도 어린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산길을 오르는 모습에 창피했는지 우물쭈물 변명했다. 산을 오르느라 얼굴이 달아오른 덕분에 붉어진 티가 안 나 다행이었다. 으이구, 내가 처음 왔을 때도 너만큼 힘들어하진 않았다. 그땐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잘 닦여있던 줄 아니? 산에 오른 지 겨우 10여 분 정도 지났을 뿐인데 나는 여름날의 개처럼 헉헉댔다. 재킷은 벗어 어깨에 메고 와이셔츠는 간신히 걸쳤다 싶을 정도로 열어젖혔지만 누가 위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땀이 멈추지 않았다. 요 몇 년간 한 운동이라고는 규칙적인 숨쉬기 운동과 거래처 사장의 요구에 못 이겨친 접대 골프 몇 번이 전부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렸을 때는 이산저산 뛰어다니며 책도 캐고 개구리도 잡고 그랬는데 나는 뒤늦게 후회를 해봤지만 역시나 늦은 후회였다. 죽으려는 마당에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나는 잡생각은 관두고 묵묵히 다리를 놀렸다. 산을 올라가면서 나를 지나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나를 훑었다. 출렁거리는 살들과 불쾌하게 번들거리는 땀 역시도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겠지만 역시나 복장이 복장이니만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듯했다. 산에 간다고 꼭 등산복을 입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장의 구두는 누구도 용납하기 힘든 모양이었다. 개 중에 몇몇은 내게 말을 걸기도 했기에 나는 결국 사람들을 피해 내 목적한 바를 이루려 조금씩 등산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향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안 그래도 험한 산길이 더 험해진다는 소리였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볼성 사납게 넘어졌고 귓가에 들리는 숨소리는 언제 심장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거칠어졌다.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올랐을까. 나는 산을 오르다 말고 꼴 사납게 비명 행사하기 전에 벼랑 위에 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그냥 여기서 뛰어내릴까. 나는 계곡물처럼 흐르는 땀을 훔치며 나무와 나무 사이 가지가 드리운 창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차피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지면 되는 거. 이리 힘들여 정상까지 오를 필요가 있을까. 내가 자리한 벼랑은 나무들이 시야를 가려 탁 트이지는 않았지만 잎사귀 사이로 비치는 산의 전경은 충분히 오래 두고 바라볼 만큼 아름다웠다. 나는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이곳이 삶의 종착지가 되면 어떨까 생각했다. 나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저함이 스며와 천천히 나를 물들였다. 또다시 오르다 말고 애매한 위치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는 미련을 떨치지 못할 듯했다. 그래, 여기서는 아니다. 기왕 여기까지 올라온 거 어떻게든 정상에 발을 디딘 뒤에 개운하게 뛰어내리자. 나는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정을 계속 이어가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으아! 이른 새벽 맺힌 이슬이 채 마르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갑자기 무리하게 몸을 움직인 탓에 무리가 온 걸까? 몸을 일으킨 순간 나는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바로 옆이 낭떠러지인 그곳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재킷과 가방이 저마다의 속도로 추락했다. 하지만 나는 다행히 떨어지기 직전 바위 틈에 솟아난 관목을 기적적으로 움켜쥘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생각지도 않고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처음에는 새된 목소리가 겨우 나왔지만 이내 산이 떠나가라 울부짖었다. 내가 산에 온 이유를 생각하자면 그 손을 놓는 게 맞는 건데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 보아도 주위에는 사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잘된 일일까.
나는 점점 손에 힘이 빠졌다. 이거 잡으쇼!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머리 위로 누군가가 손을 뻗었다. 나는 길게 생각지 않고 곧장 손을 잡았고 곧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위로 솟구쳤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땅에 닿은 뒤 나는 등에 닿는 감촉에 감사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거친 숨을 내뱉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을 준 탓에 여기저기가 두드려 맞은 듯 아파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아니 못한다고 이런 데까지 기어들어와. 거친 모래알처럼 들이닥치는 외침에 고개를 드니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질끈 묶고 회색 한복을 입은 도인 같은 남자가 나와 같은 꼴을 한 채로 노려보고 있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다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나보다 연함은 살은 더 많아 보이는 각진 광대와 넙대대한 뺨이 올라오면서 숱하게 본 도봉산의 기암괴석을 닮은 그 남자는 콧김을 내뿜으며 나무 둥치에 몸을 기대 앉았다. 예서 뭘 하고 계셨어?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남자의 질문에 조금 전에 꼬락서니가 떠올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죽자고 올라와 놓고 저도 모르게 살려달라고 소리쳤던 게 몹시도 창피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럼 가긴 어딜 가? 예? 나는 부끄러움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재빨리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남자는 그런 나를 노호로 붙잡았다. 내가 어안이 벙벙해져 남자를 쳐다보자 그는 여보란 듯 손가락으로 자신의 오른다리를 퉁명스레 가리켰다. 댁을 구해주느라 삐끗했는지 도통 움직일 수가 없어. 낭패였다. 하필 다치기까지 하다니. 나는 이 깊은 산속,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남자를 도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사람을 불러야 할까요? 어느 세월에? 보아하니 그쪽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나 좀 데려가. 네? 들었으면서 뭘 되물어. 남자는 자꾸만 반토막이 난 말투로 퉁명스레 쏘아붙였다. 나를 구했으니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무례한 사람이었다. 나는 평소 예의를 중시했기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남자처럼 행동했다면 쉬이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희한하게도 그에게는 화가 나지 않았다.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 어쩌면 남자에게서 풍기는 속세를 초월한 도인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저 때문에 다치신 건 유감이지만 저는 선생님을 업고 내려갈 힘이 없어요. 분명 사고가 날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남자의 말을 따를 생각이 없었다. 비록 남자가 나보다 키가 작고 마르긴 했어도 이런 험준한 산에서 지칠 대로 지친 내가 그를 업고 가다가는 얼마 못 가 사고가 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건 나를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니었다. 누가 산 아래까지 데려가 달래.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천축사라고 절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부축 좀 해주쇼. 하지만 남자는 내가 두고 갈까 걱정되는지 쉬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거 참... 아까야 경황이 없어 추태를 부리긴 했지만 내게는 산에 올라온 목적이 있었다. 조용히 정상에 올라 마음을 정리해도 모자랄 판에 누군지도 모를 남자에게 생애의 연남은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도망칠까? 찰나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절까지만 가면 되죠? 그래. 그러니까 마대로 쓸만한 거 있는가 봐봐. 마대요? 지팡이. 나는 결국 남자를 도와주기로 했다.
적어도 마지막 가는 길, 찝찝함은 남기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근처에서 지팡이로 쓸만한 굵고 곧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다가 남자에게 건네준 뒤 천천히 그를 일으켰다. 하지만 바로 코앞이라던 남자의 말과 달리 천축사는 한참을 걸어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산길을 걷자마자 또 금세 땀범벅이가 되었다. 산속에서 환자를 부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그리고 쉴 새 없는 남자의 조잘거림 역시 힘듦에 한몫 더했다. 어느 정도냐면 나는 남자를 부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백대수라는 이름을 가진 신만이고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기 전에 몸을 풀 겸 도봉산을 찾아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음식 취향, 취미, 즐겨 피우는 담배, 심지어는 몸 어디에 사마귀가 났는지까지 알게 되었다. 아이고, 되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렇게 반시간 정도를 걸어갔을까. 아픈 다리로 산길을 걷기가 많이 고됐는지 남자가 앓는 소리를 내며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다. 나는 남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곁눈질로 그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 정장 차림으로 산에 올라온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생활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어깨에 보따리를 질끈 동여맨 남자의 행색은 아무리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신만이들이 다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건 아닐 텐데. 아니, 애초에 정말 신만이가 맞기는 한 걸까? 혹시 아까 나는 진작 벼랑에서 떨어졌고 저 사람은 내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까 넘어질 때 머리라도 부딪혔나? 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자신이 우스워져 실소가 터져 나왔다. 나? 네? 아니, 젊은 놈이 벌써부터 귀가 먹었나? 왜 그 꼴을 하고 산을 타고 있었냐고. 더군다나 등산로도 아니고 짐승길로 말이야. 헛생각을 하다 남자의 말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남자는 내가 멍청하게 되묻자 역정을 냈다. 그냥 등산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대충 얼버무렸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속사정을 이야기하기가 어색하기도 했고 거기다 남자는 나를 구하려다가 다치기까지 했는데 내가 죽으려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쇼. 그래야 하는 법도 없는데. 내 말에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기만 할 뿐 더 캐묻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아 분명 역정을 내며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나는 남자의 태도에 문득 호기심이 동했다. 어르신. 어르신은 무슨.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 보이는구먼. 형이라고 불러, 대수형. 남자는 내가 어르신이라 부르자 대뜸 소리를 빽 질렀다. 그래도 어허. 예. 대수형님은 요즘 살만하십니까? 지 이야기는 안 하면서 남 이야기는 궁금한 모양이지? 남자, 아니 대수형은 내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며 이기죽거렸다. 보기보다 속이 좁은 사람인 듯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나는 그 웃음을 본 순간 왠지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다. 대수형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그저 이 사람, 대수형에게라면 내 이야기를 모조리 터놓아도 괜찮겠다는 희한한 느낌이 들었다. 아까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속의 것을 드러내나 싶었는데 어쩌면 생판 모르니 속내를 이야기하기에 더 좋은 사람일지도 몰랐다. 다시 볼 일 없을 테니 말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죽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대수영은 내 말에 딱 한마디를 더 건넸는데 내게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왜? 그때부터 나는 속을 개워내듯 이야기를 뱉어냈다. 외환 위기로 회사에서 잘린 것을 시작으로 쉼없이 일을 구하려 애썼지만 나를 써주는 회사는 없었고 얼마 전부터는 면접도 안 보고 그냥 집을 나와 무작정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그러다가 도봉산에 왔고 높다란 산을 보니 차라리 저기서 뛰어내려 죽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올라왔다고. 아내에게도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미주알 고주알 모조리 털어놓았다. 대수영은 가볍기만 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가만히 내 말을 들어주었다. 워낙 심각한 이야기다 보니 그도 입을 열기가 어려운 모양이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대수영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내가 깊은 한숨과 함께 이야기를 마치자 안쓰럽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아니, 죽으러 간다는 놈이 그렇게 구슬프게 살려달라고 소리친 거야? 아무래도 내 착각인 모양이었다. 이리저리 구부러진 얼굴 주름들이 점차 웃음기를 머금더니 대수영은 곧 못 참겠다는 듯 자지러지며 바위 위를 떼굴떼굴 굴렀다. 급기야는 내 목소리를 흉내내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데 나는 그 모습에 저승길에 길동무를 데려가면 어떨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냥 내려가. 네? 그냥 내려가라고. 그렇게 한참을 웃어젖히던 대수형은 얼추 진정이 됐는지 눈물이 맺힌 눈 언저리를 닦아내며 무심히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냥 내려가라. 대수형이 웃을 때부터 기분이 상해 있던 나는 그의 무심한 말에 화가 치솟았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곳에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신만이 따위가 뭘 안다고 저리 쉽게 말을 뱉는가. 나는 더는 그 무례함을 참을 수 없었다. 산은 그렇게 타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화를 내기 직전 대수영은 한 발 빠르게 다시 툭 말을 던졌다. 지금껏 10만이 생활하면서 너 같은 놈 참 많이도 봤다. 송이 찾았다고 낄낄거리다 나무에 목 매달고 죽은 놈 발에 발길질을 당한 적도 있고 우연히 절벽에서 떨어진 시체를 발견해서 시신 수습을 도와준 적도 있어. 바위 위로 쏟아진 뇌수랑 피냄새가 어찌나 강렬하든지 냄새가 코에 걸려서 며칠 밥도 못 먹고 그랬었지. 나는 당시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대수영의 말이 너무나도 실감나 화를 내려던 것도 있고 저린 오금을 움켜쥐었다. 그런 놈들 볼 때마다 내가 따라다니던 어인마니가 그러더라. 산은 그렇게 타면 안 된다고. 산은 내려가기 위해 올라야 한다고 그러더라. 내려가려고 올라야 한다고요? 그래. 산은 홀가분하게 내려가 산 아래에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올라야 한대. 등산을 등하산이라고 안 하고 등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올랐으면 내려가는 게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라 그렇다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또 더하기를 살면서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서글픈 마음이 들 때면 꼭 산에 오르라더라. 인자한 산은 어떤 것이든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잡념이나 묵은 것들일랑 개의치 말고 산에다 던져버리고 훌렁 내려가라더라고. 산에서 내려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산에 오른다. 죽으러 산에 올랐던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처음엔 뭣도 모르는 놈의 개소리라고 치부했는데 자꾸 생각나더라. 그래서 말대로 족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 봤어. 친구 하나 잘못 두어서 모르는 새에 빚이 수천만 원 생겼을 때도, 새장가 들자마자 집에 불이 나서 마누라랑 자식 새끼 제사를 같은 날에 치르게 됐을 때에도 여차하면 뛰어내릴 생각으로 산에 올랐는데, 그런 말을 들어선지 몰라도 희한하게 산에 올라
땀이랑 같이 속의 것들을 쏟고 나면 꼭 밑에 남겨두고 온 게 생각나더라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산에 올랐는데 말이야. 그래서 늘 내려갔어. 남기고 온 게 아까워서. 그래도 남은 삶은 더 낫겠다 싶어서. 너는 어떠냐? 정말로 이제 남은 것 하나 없이 모든 걸 잃었어? 나는 쉽사리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다. 분명 산에 올랐던 이유가 더는 남은 것이 없어서일 텐데 입이 접착제라도 붙은 듯 잘 떼어지지가 않았다. 대수형은 그런 나를 보며 콧방귀를 뀌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말이 구불거려 어디가 머리인지 꼴인지 모르게 됐는데 요지는 네가 저 삭막한 건물 숲에서 약이나 처먹고 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어쩌면 네가 살기 위해 무심코 한 발악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대수형은 그렇게 쏘아붙이며 지팡이에 기대 조심스레 다리를 움직였다. 그리고는 조금 전보다 훨씬 움직일만 해졌는지 보다 수월하게 보찜을 챙겨들었다. 자, 보니까 다리 통증도 좀 가셨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면 됐어. 이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갈게. 자네도 그만 가봐. 예? 네 인생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네 선택이지만 이왕 여기까지 올라온 거 정상에 가서 내가 한 말 잘 생각해봐. 여기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야. 혹시 아냐? 생각이 달라질지. 아니라도 뭐 죽기 전에 좋은 경치 보고 죽는다선 치면 나쁜 일도 아니지. 그리고는 내가 말할 새도 주지 않고 휘적휘적 나를 지나쳤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나는 넉나간 바보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아,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던 대수형은 문득 잊은 게 생각났는지 가던 걸음을 돌려 내게 다가와 보찜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거라도 가져가. 죽지도 않았는데 꼴이 벌써 송장이다. 내가 싼 건데 맛있어서 까무러치지는 마. 대수형이 준 것은 다름 아닌 엉성하게 포장된 김밥과 작은 생수 한 병이었다. 대수형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손에 그것들을 올려놓고 다시 인사도 없이 휘적휘적 걸어갔다. 나는 대수형을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대신 그가 나무에 가려 작은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왼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이리 좀 붙어봐, 아빠. 정상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적당히 오르다 내려가자며 투덜거리던 딸은 신선대에 오르자마자 언제 힘들었냐는 듯 바위 위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어댔다. 그것뿐이었다면 다행이었으련만 딸애는 급기야 나도 함께 사진을 찍자고 끌어당기기까지 했다. 이게 뭐라고 찍냐. 사진 찍는 게 익숙치 않은 나는 난감해하며 딸의 손길을 피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는 결국 어설프게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내 얼굴과 마주해야 했다. 사람들이 왜 산에만 가면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푸사로 해놓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알겠네. 절경이다, 절경. 딸에는 신선대 정상 762m라고 적힌 팻말이 잘 나오도록 수십 장이나 찍은 뒤에야 만족스럽다는 듯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경치를 구경했다. 가까스로 딸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나도 그제야 한시름 돌리며 함께 산자락을 훑었다. 넓게 드리워진 산세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처음 이곳에 왔던 그때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때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정상에 오르기로 했다. 죽을 마음을 접은 것은 아니었다. 아니, 사실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죽겠다던 굳은 결심은 고작 낯선이와 나눈 몇 마디로 멈출 길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가파른 것도 가파른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산에 오르며 겪은 많은 일로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았다. 나는 걸레처럼 더러워진 몸에서 땀을 쏟아내며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산을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다다랐다. 워낙 고생스럽게 올라온 탓일까? 도봉산의 정상은 내가 처음으로 뛰어내릴까 고민하던 벼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절경을 선사했다. 바로 곁에 자운봉을 비롯해 쭉 이어진 용의 등뼈처럼 고고하게 솟아난 봉우리들과 그 아래 비늘처럼 자리한 녹음 위에서 나는 어울리지 않게 신수에 올라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호젓함마저 느꼈다. 나는 잠시 그렇게 우두커니 서서 기분을 만끽하다가 이내 사람들을 피해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산의 풍경과 내가 떠나온 도시를 바라보며 대수형이 건넨 말들을 곱씹었다. 내 삶에 더는 남은 게 없다고. 분명 그렇게 생각하며 산을 올랐건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저 도시에 두고 온 것들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그래,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었다.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나는 형이 준 김밥과 물을 쥐고 있지 않은가. 나는 실소를 머금고 손에 든 음식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내가 지금껏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방금까지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입안이 걸터앉은 바위처럼 메말랐고 꼬르륵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감각의 폭주에 놀라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단숨에 물을 들이켠 뒤 허겁지겁 호일을 뜯고 김밥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김밥을 우겨넣고 씹어대는 순간 머금고 있던 실소가 터져나와 미친 사람처럼 웃어젖혔다. 맛있어서 까무러치지 말라던 대수형의 김밥은 정말이지 끔찍하게도 맛이 없었다. 밥은 설익었고 속에 든 재료는 간이 제멋대로에 곧 상하기 직전에 맛이 났다. 나는 그런 김밥을 씹어대면서도 자꾸 웃음이 났다. 이유는 몰랐다. 그저 우스웠고 아내가 그간 해주었던 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실히 다가왔다. 아내가 만들어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다. 그러고 보니 요 몇 달간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삶에 식사라는 것이 없었다. 평소에는 밥을 먹으며 가족들과 곧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했다. 나는 마지막 남은 김밥 꽁다리를 입에 우겨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었다. 나는 요 몇 달간 지금처럼 산 아래의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지금 그곳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맛있냐? 아니, 아빠는 이 맛있는 걸 혼자 먹고 다녔어? 산에서 내려온 뒤 나는 약속한 대로 딸을 데리고 두부 보쌈집으로 갔다. 곧 포실한 두부와 잘 삶아진 보쌈이 각종 채소가 장식된 접시에 멋스럽게 담겨 나왔고 우리는 서로의 잔에 막걸리를 따르고는 보쌈을 먹기 시작했다. 두부보쌈은 언제나처럼 서로 다른 식감과 맛이 잘 어우러져 끝내줬다. 거기에다가 막걸리 한 잔. 원래도 맛있는 집이었지만 산을 타고 내려오면 모든 음식이 적어도 2배는 맛있어지는 법. 딸에는 연신 볼이 터져라 쌈을 싸 입에 넣었다. 자식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을 푸근한 웃음을 지으며 쳐다보았다. 아빠도 좀 먹어. 내가 알아서 먹으마. 됐거든. 딸은 내가 계속 쳐다보자 부담스러웠는지 먹다 말고 짜증을 내며 내게 줄 쌈을 쌌다. 그런 게 익숙치 않은 나는 손살에 쳤지만 딸에는 기어코 먹음직스럽게 쌈을 싸 내 입에 우겨 넣었다. 그날 나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장 집으로 가 아내와 딸을 불러 앉혔다.
두 사람은 당연히 흙투성이에 엉망이 된 내 몰골을 보고는 놀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한 대답 대신 당시 내 상황을 모두 말해주었다. 그리고 기나긴 이야기를 끝낼 즈음에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런 내게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며 나 못지않게 눈물을 쏟아냈었다. 티를 안 낸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누가 봐도 알 정도로 티가 났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 그런 사실도 모를 거라 생각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었고 말이다. 그날 나는 아내와 부모의 울음에 덩달아 울음이 터진 딸을 안고 오랫동안 펑펑 울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정장을 벗고 닥치는 대로 일을 구하러 다녔다.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니라도 상관없었다. 1등의 경비 일이든 건설 현장의 노가다이든 공장에서 창고 정리를 하든 돈만 준다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렇게 몇 년쯤 일하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를 잡아 집 근처 시장에 청과물 가게를 열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물론 그러는 동안 숱한 우여곡절도 겪었다. 겨우 가게가 안정될 즈음 사기를 당해 집을 옮겨야 했던 적도 있었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시장 바닥에서 일한다고 무시당했던 적도 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산에 올랐고 결국은 다시 내려왔다. 항상 산에 오를 때면 대수형이 얘기했던 산 아래에 내려와 펼쳐질 더 나은 삶을 생각했다. 힘든 삶에도 꿋꿋이 견디며 잘 자라준 딸애와 함께 등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 순간. 이 순간의 풍경이 그때 대수형의 말대로 산에서 끝을 맺지 않고 내려가기 위해 산을 오름으로써 얻은 산 아래의 더 나은 행복이리라. 어때? 딸이 싸주니까 더 맛있지? 딸의 물음에 나는 환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네.